안녕하세요. 산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 오민석입니다. 오늘 그 데나우스 공 교수님 강의 요청을 받고 이제 제가 산치과병원에서 지금 14년째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상악동 내용 가지고 이제 구강외과 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강외과 전문의들하고 교수들 대상으로 했던 내용이라서 아예 초심자인 분들은 사실은 조금 약간 동떨어진 내용일 수 있는데, 내가 사이너스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뭐 약을 뭐를 써야 되는지 뭐 어떤 난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상악동 고리식술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썼을 때 조금 결과가 좋은지, 그리고 상악동염을 좀 피할 수 있는 어떤 그 먼저 체크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물, 그리고 ENT랑 만일 협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거를 물어봐야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저런 다 했는데도 상악동염이 발생을 했다면 메디케이션은 어떤 요령으로 하는지, 어떤 약을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약을 썼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 순서대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총 5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 제목은 뼈 좋은 싱글 케이스는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세 여환이었고 2014년 11월 달에 이제 저한테 초진 내원했습니다. 로컬 3군데 들려서 그 덴처 권유를 받았는데, 환자 나이가 이래서 이제 환자는 무조건 픽스드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덴탈 포비아가 엄청 심해서 집에서 15, 16 대구치가 발치되는 거를 경험하고 이제 무서워서 내원을 했던 분이죠. 보면 이제 골 레벨은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하치주 신경 주행하는 레벨을 보면은 뭐 46번 같은 경우는 뚫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환자는 무조건 픽스드로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오럴 초진은 이렇게 돼 있었고, 하악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먼저 TX 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치주 신경관 뭐 상분까지 고릅수 진행된 상태라 뭐 이거 누가 발치를 하더라도 이거는 너브 데미지 올 수 있다. 환자한테 컨펌을 했고, 포비아 심한 거는 뭐 미다졸람 세데이션 같은 경우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바륨만 처방을 해서 먹고 하기로 했었고, 발치 먼저 진행을 하고 딜레이드로 뼈 이식을 한 다음에 한 8개월 있다가 임플란트 심읍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원 방문 안 했던 분이라 가까운 내과 가서 혈액학 검사는 한번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철과 상의해가지고 하악 5개 치아는 유지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치아는 이제 발치 결정을 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발치 진행을 했습니다. 발치 진행을 했고, 발치한 치아는 자가치아 이식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치했을 때 기록을 좀 보면 뭐 설치 골파계가 심해가지고 20, 30번, 40번 때까지는 블리딩이 좀 됐었고, 그래서 뭐 지혈제 쓰고 조치를 했었고, 보수민 꺼져 적셔가지고 같이 하고 뭐 마무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뭐 이런 케이스 다수 발치나 뭐 보스 사이너스를 해야 되거나 뭐 수직골 이식을 좀 크게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술전에 저는 오그멘틴 두티하고 바륨 처방하고 시작합니다. 환자가 접수하는 순간 약 처방전이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갖고 가서 타 와가지고 이제 복용하고 시작을 하는데, 인시전하고 한참 수술하다 보면 이제 혈액 내 항생제 농도가 최대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술 후 감염 상당히 줄일 수 있죠. 발치하고 나서 이제 파노라마고요. 9주 지나고 나서 이제 먼저 양쪽 상악동 고리식하고 수직골 이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측 사이너스 측벽 개창했고, 치조정 피질골 천공했고요. 본 준비해가지고 사이너스 채우고 리치 채우고 슈처했습니다. 그리고 보스 사이너스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하악, 본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절개하고요. 피질골 천공, 그 다음에 수직골 이식, 메쉬 고정, 상부에 콜라 테이프 한 장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슈처 마무리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 때 마찬가지로 피질골 천공, 고리식 했고요. 메쉬 고정을 하고 슈처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9주차에 이제 우선 있던 이 정도의 볼 레벨에서 이렇게 수직골 이식하고 상악동 고리식, 그 다음에 리치 오그멘테이션까지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6주 지난 시점에서 먼저 이제 양쪽 하악 메쉬 제거 결정을 내렸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안 터졌는데, 제가 메쉬를 쓰는 경우도 실제로 10개 열면 10개 메쉬 되면은 6개는 터집니다. 근데 터지더라도 12주는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환자한테 구강 내에 가글을 하면서 메쉬 터진 채로 그냥 끌고 가게 유도를 해야 되고, 안 터진 케이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되는 시점에서 메쉬를 먼저 걷어내고 한 4개월 정도 더 딜레이드 타임을 주면은 그래도 이 시간 뼈의 한 70%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먼저 메쉬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메쉬 걷어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0번 때도 메쉬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메쉬를 제거하고 또 바로
그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저 2004년 전공의 때 지도 교수님이 바로 수술을 하셨는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제가 그걸 좀 따라서 해보니까 탑 부위 본이 제가 서브로 2mm 정도 항상 깊게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탑이 1, 2mm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메쉬 제거하고 나서 8주 정도는 반드시 기다립니다. 예, 무조건 8주는 다시 기다렸다 번거롭기는 하고 환자도 불편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나면 위에 그 커넥티브 티슈가 상피화가 좀 덜 돼가지고 약간 말랑말랑 이게 뼈가 아닌가 싶었던 것도 어느 정도 나름 딱딱한 이거는 본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골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그라프트 한 지 6개월 됐고요. 8개월 되는 시점에서 상하악 임플란트 식립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뼈 만들고 임플란트 할 때까지 초진에서부터 딱 1년 되는 시점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디오 사용을 했고, 고정력은 30에서 40뉴턴, 뭐 특별히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 디오를 썼던 이유는 병원에서 디오가 제일 싸게 들어와서 디오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8개월 되는 시점에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세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컨 들어가고 나서 템포러리 어부트먼트 올려가지고 로딩을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이널 갈 때까지 한 4개월 이상 로딩을 줬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간뼈 전혀 안 믿거든요. 이 시간뼈 100% 믿진 않기 때문에 탑 부위 특히 픽처와 픽처 사이 인터덴탈 본이 꺼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제 로딩을 한 5개월 정도 주고 갔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본 로스는 없어서 수술하고 이제 11개월 차에 최종 보초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초진 내원했을 때 발치 직후,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세팅, 그 다음에 한 4년 정도 중간 체크업 했을 때 인트라오랄이고요. 바이트는 6번 교합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상악 지루코니아, 하악 지루코니아 이런 교합 형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3개월 팔로 파노라마고요. 뭐 초반이라 얼마 크게 나쁜 소견은 보이지 않고 35개월 팔로우입니다. 35개월 팔로우이고 47개월 팔로우 파노라마입니다. 이분이 덴탈 포비아 그렇게 심했었는데 어쨌든 이 수술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제발로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해달라고 막 찾아와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지 상태가 좋아서 1년에 2회 체크업 정도로 스케일링하고 엑스레이 체크업은 이제 12개월 간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54개월 체크업이고요. 그 다음에 66개월 파노라마입니다. 본 레벨 나쁘지 않습니다. 78개월 팔로업이고 이게 지금 마지막에 이제 지난달 90개월째 지금 체크업 파노라마입니다.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서 보면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고 본 레벨 보면은 보시다시피 가운데 인터덴탈 본 쪽 레벨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픽처에 좀 깊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벨 탑 부위 그대로 유지 잘 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수술한 직후 특히 20번 때 사이너스 보면은 사이너스 올린 쪽, 그 다음에 리치그라프트 한쪽이 사실은 위아래가 전부 다 이 시간뼈입니다. 가운데만 한 3mm 정도 본인의 알베올라 본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90개월 팔로업에서 봤을 때도 인터덴탈 본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하게 뭘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고라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아래 30번 때, 36번은 이거 너브랑 이렇게 뚫린 거 아닌가 싶었는데도 90개월 팔로업 파노라마 확대했었을 때 본 레벨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케이스, 구안의과 케이스도 강의했었을 때 두 가지 정도 보통 물어보세요. 사이너스에 뭘 넣어야 뼈가 잘 되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넣었을 때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냐, 요 두 가지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한테 썼던 고리식 그 재료는 이렇게 썼습니다. BMP하고 리도케인하고 그 다음에 일반 뼈가루, 그 다음에 이제 T셀 피브린글로 사용했고요. 오스코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리사이너스를 하거나 반드시 여기는 한 번에 성공시켜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오스코 콜라겐을 라테랄 축으로 넣고 있습니다. BMP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템셀을 본으로 이게 변화시키는 시그널을 보내는 프로테인이죠. 단백질이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 몸에 존재하고 있죠. 예. 요게 이제 뭐 2010년 코리안 타임즈에서도 이런 BMP라는 제품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다. 기사가 나온 게 이거니까 실제로 써오신 분들은 2000년 초중반부터 썼으니까 한 20년 이상 된 거죠. 근데 실제로 BMP를 썼던 원장님들이 거의 재미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수용성 단백질이라 물에 녹아요. 근데 원래 물에 녹게 만든 거긴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강 내에서 썼을 때 저게 일주일을 못 가고 사실 흡수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이게 타액하고 만나거나 구강 내 환경이 수변화 환경에서 만났을 때 그래서 BMP가 실제로 구강 내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서 이제 골이 형성되는 기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23일에서 최소 2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흡수가 돼버리니 이거 BMP 초반에 썼던 분들은 붓기만 뒤지게 붓고 이거 재미를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것보단 이게 좀 버틸 수 있는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카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순도 높은 콜라겐. 순도 높은 콜라겐. 우리가 이제 스카폴드라고 하면 꼭 어떤 덩어리가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액체 형태 또는 순도 높은 콜라겐, 리도케인, 뭐 피브린 글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카폴드로서 본 셀들을 잡아주고 BMP를 좀 홀딩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금 선치과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서 갖다 두고 쓰고 있는 이식 재료들입니다. 이제 이런 재료들을 이제 여러 개를 갖다 두고 쓰는 이유는 거기서 거기에요. 재료가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집에서 증류수나 병원에서 증류수나 셀라인하고 이식제 하나 가지고 내가 승부를 보고 있다 한다면 이식제는 최고가 이식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걸로 선택을 해서 써야 그게 그나마 이제 골화가 될 수 있는데, 만일 이제 내가 이 수술을 할 때 뭐 피브린 글루나 뭐 오스코 콜라겐이나 순도 높은 콜라겐이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재료 리도케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식제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볼륨만 유지하고 초반 염증 반응 없다가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알아서 녹아서 없어지기만 하면 그 사이에 본셀에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 기능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내가 써서 봉그라프트를 승부를 볼 때는 최고가 이식제를 선택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스카폴드나 이런 걸 써가지고 봉그라프트 해보겠다 할 때는 이식제는 싼 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3만 원짜리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류는 크게 상관없다. 게다가 뼈가루 형태의 본 파티클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어차피 스카폴드 역할이다. 이 내용 말씀드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봉그라프트를 할 때 저희 팀들이 준비하는 과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운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병원에 대운께 들어오니까 쓰는 거고, 어떤 BMP를 쓰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봉을 하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보틀 안에 골령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0.25mg이 보틀에 미세하게 이제 극소량이 남아 있고, 그 옆에 있는 빈 병은 이제 갈색 병은 베타 TCP 이식제고, 옆에 있는 빈 병은 증류수인데 이건 다 폐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보통 이제 이빨을 뺐다 그러면 저는 자가체 이식제 무조건 제작 의뢰 보냅니다. 자가체 이식제 오고 나서 요즘 구강외과 선생님들이나 구강외과 학회에서도 레이머스 본 침본 띈다고 그라프트 강의 절대 안 합니다. 없어졌어요. 요즘 레이머스 본 띈다고 환자한테 입 두 군데 찢는 원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 ATB 나오고 나서 초반에는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뭐 범랑질이 턱내로 들어가면 아멜로블라스토마 생긴다 뭐 이런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안정적인 자가체 이식 재료로서 좀 자리는 잡았고 불필요한 기타 오토본을 채취하는 휴식을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저는 자가체 이식제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뭐 있는 병원에 스탁되어 있는 뼈 있는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예, 병원에 리도케인 없는 원장님들은 없으실 거라 요 리도케인 가지고 이제 본을 준비를 하는데, 권 교수님께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해온 지 벌써 이제 한 9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리도케인 자체가 용액이죠. 그래서 액체이기 때문에 드라이한 본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리도케인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 리도케인 용액을 가령 드라이한 본에다가 소화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이걸 어떤 BMP를 섞었다. 그래서 OP 사이트 입안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미분화된 본셀이나 그 이식제에 묻은 BMP 분자들을 이 리도케인 용액이 그 이온 결합한 본딩 리액션을 가지고 꽉 홀딩을 해줍니다. 게다가 같이 들어있는 에피 자체도 혈관 수축 작용 때문에 BMP가 혈액 내에서 빨리 녹아버리는 것도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증류수를 써야겠다, 식염수를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굳이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생체 친화적이다라는 그냥 그 내 굳은 신념 가지고 그렇게 15년, 20년 해왔을 수는 있는데 결국 임상적으로는 플러스 1도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드라이한 본을 소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리도케인, 병원에 널린 게 리도케인이니 한번 써보는 것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위생사들이 인젝 시린지에서 이제 저 BMP 보틀에다가 리도케인을 쭉 싸 넣죠. 그러면 이제 빈 주사기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보틀 안에 리도케인 용액하고 섞인 거를 쭉 뽑으면 저 시린지 안에는 이제 투명하게 되어 있는 시린지 안에는 리도케인 용액하고 BMP 가루가 이제 섞여 있는 상태로 되는 거를 우측에 있는 드라이한 본에다가 이제 쭉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이 이제 수분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수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BMP는 제가 수술하는 환자의 30%만 사용을 합니다. 70%는 BMP 안 씁니다. BMP 비싸가지고 하나에 선치과 병원 싸게 들어와도 10만 원인데 그걸 모든 환자한테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대신 이제 수술할 때 박근혜 쓰는 재료는 뭐냐, 리도케인 쓰고 그 다음에 피브린 글루 꼭 씁니다. 예, 그 두 가지. 이식제는 그냥 병원에 있는 거 쓰고 자가체 이식제는 꼭 쓰고. 비싸죠. 그래서 근데 대신 요 장점은 뭐냐면 요게 이제 냉동 공급대입니다. 이렇게 냉동 공급돼 있고 하나에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해동해가지고 쓰고 48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치과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이 연달아 있으니까 그냥 하나 까도 하루에 2-3개씩을 소모시킬 수 있는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 재료를 내가 써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저는 수술 날짜를 하루로 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 오후에 그날 하루 오전 오후에 수술 뭐 목요일에 수술 데이를 잡아가지고 아침에 T셀 하나 해동시켜서 팀만 교체를 하면은 그날 환자들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게 48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폐기를 해야 되니까 사용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은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소외혈장에서 추출을 해낸 시약청 허가는 지혈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혈제로 되어 있어서 메디칼에서 먼저 써온 재료고, 덴탈에서 이제 쓰는 이유는 저기 T셀과 그린플라스트 비교를 했는데 아프로티닌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이 아프로티닌이 쉽게 말해서 블러드 클럿을 녹이는 피브리노라이시스를 아주 천천히 거의 멈추다시피 시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프트를 할 때 마지막 단계 뼈가루 얹기 전에 피질골에다가 구멍을 뚫죠. 뚫어가지고 안에 해명골 쪽에서 블리딩을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수술 부위 쪽에 혈류량이 증가되고 일부 블러드 클럿이 상피화되면서 없어지더라도 그 남은 블러드 클럿은 남아가지고 이식제랑 만나서 골화가 되라 라는 걸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피질골 천공을 해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이 아프로티닌은 그 블러드 클럿 자체의 흡수를 9일에서 10일 정도, 보통 2, 3일이면 시작되는 블러드 클럿의 흡수를 9일에서 10일 정도 유지를 시켜버리니까 상악 동안에 이게 들어갔었을 때 그냥 강제로 골화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린플라스트가 싸가지고 8만 원대 저희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요걸 한 4년 썼는데 T셀의 결과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 알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제가 통치 강의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들이 아니 오부장 T셀 쓰는 건 알겠는데 나는 정맥혈 뽑아가지고 PRF하고 CGF 만들어서 써서 겔화도 시켜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수술하고 있는데 나도 이걸 써야 돼? T셀을 써야 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에비던스가 있나 하고 찾아를 봤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올가닉 글루라고 표현하는 PRF, CGF, 그리고 이제 제가 제품 안에서 쓰고 있는 피브린 글루 제품을 포텐셜을 한번 스카폴드의 포텐셜을 비교해 놓은 논문이 있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 피브린 글루를 리도케인하고 썼을 때 통증 완화 효과가 늘어나고, 항생제랑 섞어서 썼을 때 작용 시간도 늘어나고, 암 환자 케모할 때 피브린 글루를 섞어가지고 그 OP 사이트에 적용을 했었을 때 종양 내 에이전트 농도가 증가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프로티닌, 이 피브린 글루의 작용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이는데, 이게 그 우리 정맥혈에서 추출해서 만든 PRF나 CGF, 우리가 이제 말하는 오토로거스 피브린 실런트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는 스카폴드로서의 효용성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생체 친화적인 재료여서 2주 안에 흡수가 일어납니다. 대신에 장점은 굉장하죠. 그로스 팩터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페리오 폭탄 맞은 자리, 완전 폭탄 맞은 자리 쪽에 발치화 보존술을 하고 싶어. 실제로 저도 T셀하고 이식제 섞어가지고 리도케인 뿌려가지고 발치화 보존술 많이 했는데, 어떤 케이스는 한 90% 유지됐는데 어떤 케이스는 30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빨 빼고 기다릴 걸 이 생각을 할 때도 됐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염증 반응이 심한 곳에서는 T셀로 이렇게 본 조작을 했을 때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될지 안 될지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 발치화 보존술을 할 때 PRF나 CGF를 가지고 봉그раф트를 하면은 10케이스 하면 10케이스는 제가 의도한 대로 걷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염증 반응이 심한 쪽이나 발치화 보존술 목적으로 간다면 정맥혈 추출한 방식도 땡큐고, 그냥 딜레이드 자리로 가거나 상악동 안에 넣고 좀 기다려야 될 케이스다. 이거는 도저히 뭐 뼈가 잔종골 2mm여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또는 리치 그라프트 재수술 케이스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T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스코어 콜라겐, 이제 그 위생사들한테 본 준비해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티클 본 이렇게 집었을 때 이렇게 이제 집을 수 있게 되죠. 이제 글루를 썼으니까 당연히 블락본 형태로 이제 되는 거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코어 콜라겐은 순도 높은 액상 콜라겐이죠. 순도 높은 액상 콜라겐이어서 저는 수직골 이식 사이트에서는 사실은 안 씁니다. 수직골 이식 사이트에서는 너무 새 나가는 양이 많아가지고 좀 아까워요. 대신 이제 진짜로 그 골수염 수술 케이스다, 본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월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 가짜 월이나 버클책에 상당하게 메쉬 같은 걸 대놓고 이제 위에서 뿌리기는 하지만 새 나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사이너스에 국한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저한테 로컬에서 만일 또는 대학병원에서 상악동 고리식을 3번 실패를 했다, 마지막 기회 한 번이 있다 라고 온 환자가 있다면은 그때 쓰는 케이스는 오스코 콜라겐을 꼭 사용을 합니다. 예, BMP랑 같이 섞어가지고.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동결 근도 스롬빈 분말에 리도케인 0.5mm 섞어가지고 이제 소화를 시킨 다음에 0.2mm를 시린지로 뽑아낸 후, 그 다음에 오스코 콜라겐으로 혼화시켜가지고 이런 형태로 믹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주사기 형태, 흐름성이 좋은 주사 형태로 이제 오스코 콜라겐
액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수술 부위 쪽에 가면은 당장은 흐름성이 좋아가지고 굳지 않는데 혈액을 만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일정 시간 한 10분 이상 지나고 나면 오피 사이트에서 스롬빈 때문에 응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식제를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T셀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수직골 이식 사이트에서는 저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전 개인적으로는 사이넌스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T셀이 지금 피부린 글루 아까 예, T셀이 피부린 글루입니다. 네네네네네 똑같습니다. 오스코 콜라겐은 뭐 이런 장점이 있죠. 몰딩이 가능하고, 뭐, 결국은 예전에는 저는 콜라겐이 뼈 만들 때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하고 진짜 의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선지과 병원에 수술해오면서 나름 이제 저도 그 십몇 년 동안 선지과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오면서 느낀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게 콜라겐 같습니다. BMP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 개인적인 콜라겐은. 강의는 BMP를 먼저 필두로 항상 이야기를 꺼내지만, 근데 지금은 콜라겐이 훨씬 더, 형성하는 데는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수술은 재료 80, 스킬 20이다. 38세 남한이고 어금니로 식사하기 힘들다, 냄새가 심하다, 뭐 이런 CC로 왔습니다. 쉽게 사실 많이 찾아오는 케이스들이죠. 이분이 이제 조금 보면 이제 지금 표시한 치아들은 발치 결정을 했고요. 20번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25번도 로스가 심하고 중간에 septum이 있죠. 노란색으로 삐쳐 올라온 septum이 있고, 그 다음에 27번은 보면은 뚫려 보이는 게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확인을 했고, 술전에 이제 CT를 찍어서 봅니다. 왜 무조건 CT를 찍지는 않는데 이렇게 뚫려 보이는 케이스 있으면 일단 빼고 나서 CT를 찍으면 빼고 나서 상악동 뚫렸다고 저한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먼저 그냥 CT를 찍고 이제 발치를 들어가는데, 이게 초진 CT 때 제가 먼저 체크하는 거 상악동이 발치와랑 뚫려 있냐 안 뚫려 있냐 물론 보죠. 그것도 보고 점막 부종이 있냐 없냐 당연히 보죠. 그런 두 가지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상악동의 개구부라고 하죠. 예, 우리가 이제 개구부라고 하는 이쪽 오스티움, 상악동 위쪽 부분에 눈 앞에 있는 이 오스티움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개통부 상태를 저는 가장 먼저 체크를 합니다. 여기가 뚫려 있냐 안 뚫려 있냐 가지고 이제 오케이 여기 뚫려 있으면은 사이너스 갑시다. 여기 막혀 있으면은 약을 좀 써야 되나 이비인후과를 써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이 상악동 이 오스티움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꽃가루며 미세먼지며 자동차 배기가스며 그냥 다이렉트로 코로 들어와서 폐로 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양쪽 상악동에서 상악동 점막에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온갖 이물질들은 점막에서 싹 흡착을 시켜요. 깨끗한 공기는 우리 폐로 넘어가서 우리가 폐렴 안 걸리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상악동 점막에 흡착된 그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선모 운동을 통해 가지고 상악동 상부, 저 파란색 라인이 올라가는 가장 위쪽에 있는 오스티움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게 코딱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오스티움이 막혔다 그러면은 상악동 안에 이물질들이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냥 상악동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티움이 좁은 사람들은 이비인후과에서 계절성 비염을 치료로 해결할 수는 없다. 대신에 수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오스티움이 좁은 환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스티움을 한번 뚫어주는 것까지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계절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대증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저걸 제가 체크 먼저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오스티움 잘 뚫렸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점막이 좀 부었구나. 뭐 이런 거 보고 지금 20번대 사이너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7번은 완전히 퍼포레이션 돼 있구나. 오케이.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발치하고 특히 뭐 45번 이런 거는 환자 절대 집에 보내면 안 됩니다. 당일로 무조건 임플란트 요건 심어야 되고, 예, 안 심으면 다 딴 데서 심고 나타나니까 무조건 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20번대 사이너스 이제 발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하고 이제 다시 체크업을 한번 하는 거죠. 오케이, 오스티움 상태, 개통 상태 양호하네. 지금 보고 있고 잘 뚫렸습니다. 그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스티움이 꼭 한 군데만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상악동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개구부가 2개 또는 3개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죠. 그리고 점막 부종이 좀 있구나. 그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27번 자리는 여전히 뚫려 있구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3개월 기다렸다고 27번이 막히지 않는데 연조직은 최소한 1mm라도 두꺼워질 거 기대를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수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수술할 때 양쪽 이제 버티컬 인시전 줬고요. 그리고 이제 플랩 제끼고 나서 지금 특히 27번 쪽 자리 보면은 그 상악동 막이 비쳐 보이죠? 파란색으로. 예, 하늘색으로 좀 비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오 엘리베이터로 쭉 점막 거상한 다음에 저는 이제 연필, HB 연필을 그 이오게스 멜빈을 돌려가지고 수술할 때 4, 5, 6, 7 그리고 윈도우 위치까지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안 지워지고 제법 잘 가요. 뭐 스텐트 매번 만들면 좋은데 돈 들어가니까.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 입술 주변에 바르면서 수술하고요. 예, 그리고 하이엔드 피스로 먼저 측벽의 위치 눈금만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우엔드 피스에다가 사이너스 버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엔드 피스 사이너스 버를 쓰는 이유는 피조 서저리보단 빨라요. 그리고 점막에 닿았을 때 점막을 찢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피조 서저리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이너스 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점막 밀면서 본 깎아가지고 제거하고 이제 그 윈도우 본을 이제 뜯어내는 거죠. 윈도우 본 뜯어낸 거는 저는 갈아서 이식제랑 소화시킵니다. 혼화시켜가지고 넣고, 그리고 상악동 측벽은 다시 차폐막으로 차폐를 하는 편이고요. 지금 점막 거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이너스 보로 밀면 점막은 밀는데 보는 잘 깎입니다. 근데 이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하고 사이너스 보는 3만 원이라 그냥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쓰다가 좀 버 묻어지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니까. 점막 거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상악동 점막 부종도 있고 시크리션도 안에 좀 있었죠. 이미 그 퍼포레이션 부위가 있어가지고 상악동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점막 거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일단은 그 크리스탈부터 이제 서서히 좀 올려보고, 올린 데까지 올려보고, 지금은 그 24번하고 5번 쪽에 있는 그 septum 쪽 지금 이제 찾고 있는데 잘 안 올라가죠. 뭐 제가 한다고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거상을 좀 시켰다. 점막이 한쪽 올리면 내려오고 한쪽 올리면 내려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거상을 좀 시켰다 싶으면 사이너스 버를 넣어가지고 septum 갈아버립니다. 예. 프로텍션 하고 하면은 버가 점막 닿아도 밀리기만 하지 찢어지진 않으니까. 올리다 안 올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메스 새 걸로 갈아가지고 사이너스 뚫어요. 사이너스 뚫어가지고 석션 팁을 새 걸로 바꾼 다음에 석션을 상악동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시크리션을 쫙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에는 시크리션이 쭉 빨려 나오면서 점막이 잘 올라가요. 이제 점막 가동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메스로 한번 뚫었지 않습니까? 메스로 뚫은 상악동은 이제 흡수성 차폐막을 지금 쓰긴 하는데, 이때는 콜라 테이프를 썼어요. 콜라 테이프이 싸니까. 이게 그 기구로 롤러가 있는데 롤러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멤브레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그냥 흡수성 차폐막 싼 거 2, 3만 원짜리 하나 이제 붙여주곤 하는데, 원장님들은 생각할 때 내가 상악동 천공 안 시키고 점막 거상 잘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악동 막이 딜레이드로 찢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상악동 막이 비닐이 아니에요. 물을 넣으면은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비닐이 아니고 반투과성 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공 없이 이식제를 넣는데도 상악동 점막이 막 엄청나게 부어오르면서 상악동 염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내 손 탓이 아니야. 상악동 점막의 투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그 거상을 할 때 퍼포레이션을 내 눈으로 봤으면은 막아주는 건 당연한데, 안 뚫렸더라도 멤브레인을 대주는 건 저는 추천을 합니다. 라테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라테랄을 하지 않고 수압 거상을 하거나 크리스탈로 갔었을 때는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식제 위생사들이 이제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식제 주는 거 다 패킹을 해놓고 상악동 안에서 이렇게 다져 넣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모빌라이제이션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27번 쪽도 이게 글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패킹하기가 좋죠. 그래서 27번 퍼포레이션 돼 있는 데까지 저렇게 이제 다져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들을 얇은 걸로 바꿔가지고 이날 임플란트 심을 계획은 아니니까 일단 뼈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피질골 천공을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 이식제를 빌드업을 하기 전에 먼저 릴리징 이식제를 먼저 해놓습니다. 이식제를 다 채워놓고 나서 플랩을 당겼는데 어이구 부족하네, 다시 릴리징을 해야지 하면은 본도 다 무너질 뿐더러 블리딩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먼저 12번 메스 가지고 점막을 얇게 찢어가지고 골막 박리를 좀 해준 다음에 낭창낭창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골막 긋는 순간 블리딩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비 사이트에 그대로 남게 되면은 수술 후에 스웰링이 너무 심해갖고 수술부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보수민 적신 꺼진데 이거를 릴리징 해놓고 먼저 채워 넣어요. 이러고 나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그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통 오그멘테이션 할 때 이제 위생사들이 저렇게 이제 집어가지고 주면 이제 저는 이제 페리오 엘리베이터 가지고 빌드업을 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1급 와동 충전하듯이 적중 충전하듯이 이제 빌드업을 해 갑니다. 이게 글루로 뭉쳐있기 때문에 빌드업 할 때 제법 잘 올라갑니다. 다져 넣은 대로 그냥 쌓아져요. 그래서 이거 더 올리다가는 휴져도 안 되겠다 싶은 지점까지 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피브린 글루를 한 번 더 뿌리고 흡수성 멤브레인 한 장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이게 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촥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거를 흡수성 차폐막을 다시 골막 봉합을 여기서 다시 나일론으로 한다? 굉장히 어렵죠. 시야도 안 좋고 블리딩도 많이 되고 하는데 언제 또 골막 봉합을 또 10분 동안 15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글루 뿌리고 멤브레인 딱 붙이고 나서 이제 보스민 거즈 딱 빼내고 나면 환자가 일어서서 파노라마 찍고 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차폐막 요거는 수술할 때 제가 쓰는 하이렉스라는 주사제인데 수술 부위 부종 줄여주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사이너스 할 때는 무조건 씁니다. 그냥 침윤 마취 하듯이 마지막에 휴처하기 전에 놔주는데 요거는 이 다음 이야기 바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저거를 이제 쓰는 이유는 저도 이제 뭐 레지던트 때부터 뭐 양악 수술이며 앱세스며 뭐 트라우마며 판페이셜 프랙처며 저런 환자들 다 보고 첫 번째가 스웰링을 빨리 빼주는 게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뭐 덱사메타손 쓰고 그 다음에 먹이기도 하고 페이셜 테이핑도 하고 이영자 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웰링을 줄이려고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뿐더러 환자분들이 사실 얼굴에다가 종이 테이프 붙이고 일주일 동안 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종이 테이프 붙이면 안 붙냐? 부어요. 스킨이 늘어날 정도로 팽팽하게 부어오르니까. 근데 이제 저 하이렉스 주사제를 쓰면은 스웰링 양은 진짜로 제가 봤었을 때 기존 방식보다 한 30-40% 이상은 더 효과가 있으니까. 예, 힐링이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 7년 정도 썼으니까. 2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 그냥 타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하이렉스 주사제고 2만 원 정도의 선취가비용 공급합니다. 수술 환자들한테는 공짜로 놔주고 발치 환자들한테는 4만 원 받고요. 침입 마취 할 때, 예, 서지컬 발치하는 환자들 근데 이런 주사가 있는데 맞을 거냐 물어보면 여자 환자들은 다 맞아요. 예, 예. 주입은 얼마나 해야 돼요? 주입은 그냥 저 이 한 앰플 다 놓습니다. 이게 2짜리하고 1짜리하고 0.5짜리하고 두 가지 공급이 됐는데 덴탈용으로 나오거든요. 메디칼에서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썼던 거고, 예, 예. 그냥 저는 한 부위에 한 앰플씩 씁니다. 그러니까, 예, 오른쪽 상악동이다. 그러면은 이 한 병을 예, 그냥 이게 침입 마취 하듯이 이렇게 짝짝짝짝. 그러니까 1cc면은 제가 한 4군데 정도 보통 놓으니까 그런 정도. 요게 이제 하이알루로닉 액시 기량제예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를 분해시키는 주사제인데 우리 몸에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인에 따라서 15g 정도 있다고 하는데 트라우마를 입으면 회복시키려고 하이알루로닉 액시드가 이제 모여들어요. 근데 그 모여드는 양이 너무 많다 보면 조직액까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피사이드 스웰링이 심해지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 과량의 조직액과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를 재흡수시켜주는 거죠. 수술 부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드 힐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종을 많이 줄여주는. 예, 예.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재미는 있을 겁니다. 예. 저 병원 가서 수술하면 덜 붓는다 이런 소문 나면 재미 좋아요. 예, 예.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반드시 저는 6주에서 8주 사이에 CT하고 파노라마 체크를 합니다. 요거는 예늘이 없습니다.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2달 이제 8주차, 7주차 정도쯤에 이제 CT를 찍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 사인에서 꽉 차 있죠. 여러분 이제 일단은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거 내가 수술할 때 잘못했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쫄 일이 아닌 게 이게 말씀드렸죠. 상악동 점막은 불투과성 막이 아니다. 반투과성 막이다. 천공 없이 물론 이 환자는 제가 메스로 뚫었지만 천공 없이 이식제를 닿더라도 이식제가 닿으면은 점막에서는 포린바디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모운동 양이 늘어나고 시크리션도 동시에 늘어나요. 그 기간이 이제 보통 한 4주에서 한 6주, 8주 정도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4주짜리 CT를 2, 3주차에 안 찍고 꼭 6주, 7주차에 찍는 이유, 12주차까지 안 찍고 그 사이에 찍는 이유가 2, 3주 차에 찍으면은 10명 사이너스를 하면은 9명은 다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상악동 점액량이 늘었다가 줄고 있는 건지 염증 반응으로 넘어가는 건지 캐치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일찍은 안 찍고 그러면 12주 넘어서 찍었더니 이식제가 녹기 시작해요. 상악동 염증 반응이 없었던 케이스들은 그냥 땡큐로 확인이 되는데 상악동 부종이 있었는데 오스티움이 좀 좁아가지고 못 나갔던 환자들, 약을 썼는데 반응이 좀 애매했었던 환자들은 12주 차에 CT를 찍어서 봤더니 이식제가 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주에서 8주 정도 CT를 찍어가지고 부어있으면 약을 쓰면 되고 안 부어있으면 그냥 세컨할 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제가 6주에서 한 8주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부종 자체는 경과하면서 감소하나 장기간 유지돼 이식제 압박할 때는 오스티움 막은 인펙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중간 체크를 해달라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최소한 이식제는 일단은 안 터져 있죠. 이식제가 모여있긴 한 건 확인했으니까 일단 안심을 해도 됩니다. 안심을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한테 이렇게 약을 씁니다. 저는 첫 번째는 그냥 오그멘틴을 이제 첫 퍼스트 초이스로 쓰기 때문에 오그멘틴 내고요. 그 다음에 상악동 안에는 그람 양성균주, 음성균주,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큐놀론계 항생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레보플록사신, 저는 이제 클레비트를 쓰긴 하는데 그거 두 가지 항생제 조합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진해거담제는 그냥 뭐 아시는 거, 약국에 있는 거 갖다 쓰면 되고 항히스타민이나 슈도에페드린도 그냥 써왔던 거 있으면은 그거 그냥 매뉴얼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 발치할 때 쓰는 진통제 아무거나 그냥 엔세이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약을 7일에서 10일 정도 냅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 내고 그 다음에 환자 체크업을 20일차에 한번 해요. 20일차에 한번 해서 그냥 증상만 물어보고 나서 코막힘이나 콧물 증상이 있냐, 두통이 있냐 없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한 3, 4개월 후에 체크를 합니다. 올 때마다 CT를 찍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이렇게 이제 투약을 했죠. 이렇게 투약을 했고 약만 쓰고 보낼 수 있었게 그냥 했던 이유가 일단 이식제가 안 터져 있으니까.
예, 예. 그거 안심하고 가는 겁니다. 4개월대 사이너스 체크업, 6개월째 체크업을 해서 이때 CT 한번 체크업했습니다. 이때 이제 임플란트 수술 날짜 잡으려고 이제 환자분 불렀던 거고, 이때 보면은 아까 오스티움 뚫려 있는 거 확인했었죠. 오스티움 뚫려 있으면 약 쓰고 기다리면 좋아집니다. 예. 무조건 선모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크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이 됐으면 기다리고, 예, 맘 놓고 그냥 약 쓰고 나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예.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이제 제가 8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제 심었는데 골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골질 한번 수술 영상 한번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탈 인시전하고 이제 버티컬 인시전 줘서 이제 판막 거상하고 있고요. 그 측벽 쪽은 꼭 제가 이제 만일 이렇게 임플란트를 만일 동시법으로 했다, 심으면서 사이너스를 했다 라고 하거나 또는 이렇게 딜레이드로 하거나 할 때 윈도우 쪽은 항상 좀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보통 윈도우 쪽으로 연조직이 침투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한 번 더 대주려고 좀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편이고, 대충 이제 골 위치 확인한 다음에 그 연필, 예, 멸균 연필이죠. 예, 이 6개에서 돌린 멸균 연필 가지고 4, 5, 6, 7 위치 이렇게 연필로 표시하고 드릴링 갑니다. 뭐 스텐트 만들어가지고 무줄기법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저는 이제 제가 수술한 쪽도 뼈를 믿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항상 열어서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제 방식이 절대 옳은 건 아니고, 플랫리스로 해가지고 포비아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서 끌고 가시면 전 그거 더 좋다고 보고,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 스텐트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원가이드나 디오나비 팀이나 내비 만들어주는 팀들 그냥 내 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습관이 여러 개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열어서, 예, 확인을 하는 편이고, 요 수술할 때는 디오 임플란트 심어서 디오 임플란트 심었고 디오 UV 제품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2019년이니까 그때는 UV 제품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수술해 볼 텐데, 뭐 디오 임플란트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건 지금은 이제 디오를 안 신지만 이런 개념이 문제는 아니고, 임플란트 표면 처리는 SLA로 끝났습니다. SLA 설피스에서 끝나가고 더 새로운 뭐 HA 코팅도 나왔다가 박리 현상이 있어서 없어지고, 뭐 칼슘 코팅도 나왔다가 재미를 못 봐서 사라지기도 하고 해서 결국 SLA 표면 처리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가장 큰 임플란트의 단점이죠. 우리가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 5천 패키지로 임플란트를 샀는데 2년이 되도록 그걸 다 못 써가지고 임플란트가 늙어요. 근데 그게 피 표면에 실제로 그 유기물들이 엉겨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 좋은 싱글 케이스 D2짜리 5번 자리에다가 그냥 4.0에 텐 심었는데 폭탄 맞아가지고 빠지는 뜬금없는 케이스들이 가끔가다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표면을 깨끗하게 해서 표면을 한번 박리를 해줘가지고 픽처 표면을 깨끗하게 해서 심는다?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플라즈마 처리를 하냐 UV 처리를 하냐 방식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더 잘 되냐 안 되냐 차이가 있다 뿐이지, 임플란트를 공장에서 막 나온 임플란트를 내가 매번 심을 수 있다면 UV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표면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개원했는데 패키지 과감하게 이어 끊었는데 내 생각보다 많이 스탁이 남아있다 한다면 바꿔주면 바꿔주는 대로, 안 되면은 UV 라인으로 한번 좀 플라즈마 라인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지금 렌치 돌리는 힘이 한 35N에 40N 가까이 나오고 있죠. 예,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6번, 7번 자리 가고 있는데 7번은 아까 퍼포레이션이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완전히 뚫려 있었던 자리. 이제 그 자리인데도 드릴링 할 때 손의 느낌 보시면 제가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제법, 예, 손에 힘이 좀 들어가죠. 골질 한 D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드로 해가지고 이제 이식을 했고, 임플란트 선택은 그냥 요즘 이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내 손에 익은 거 가지고 해도 어차피 성공률은 98% 이상이니까 그냥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4개 심어가지고 패스 확인했고요. 패스 확인했고 고정력 잘 나왔기 때문에 스캔바디를 저희 병원에서는 힐링 어포트먼트처럼 디자인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캔바디를 바로 픽처에 다 연결을 했습니다. 8주 정도 후에 템포러리 인상 뜨고 이제 바로 템포러리 로딩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스캔바디를 힐링처럼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슈처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초기 고정은 뭐 35에서 40N 정도, 스캔바디는 4mm에서 직경 4, 직경 5짜리 정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패스 이렇게 돼 있고, 수술 기록 한번 볼까요? 디오 UV 심었고 고정력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임시치아 10주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잡았습니다.
식립 직후 9개월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개월째 템포러리 로딩 어부트먼트 연결해놓고 확대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저 이 시간 뼈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날보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의 눈을 가지고 템포러리 로딩 기간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 올렸습니다. 최종 보철 올렸을 때, 본 레벨 나쁘지 않습니다. 초진 때 이제 이렇게 왔었으니까요. 예, 이렇게 왔었던 케이스, 이렇게 왔었고, 바이트 보면은 이런 형태로, 예. 값가치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쓰고 계시니까. 그 뮤코살 시크닝 한번 볼까요? 원장님들이 이제 콘빔 CT, 오스티움이 나오지 않는 콘빔 CT로 CT를 볼 때 점막이 부었냐 안 부었냐 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왼쪽 사진은 6주차, 그 다음에 오른쪽은 1년 반, 1.5개월, 1년 반 지났을 때, 1년 반 지났을 때인데, 여기 보면은 점막 부종량이 초반에 굉장히 많았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뮤코살 시크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악동 점막은 반투과성 막이다. 이식제가 닿으면 점막 부종이 있으면, 왜냐면 선봉 운동이 일어나니까 조직액이 늘어나면 점막 부종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식제들이 녹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식제 싼 거 써도 된다고. 이식제들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염증 반응 없이 녹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내 본 셀들이 침투하게 되면 치환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 본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되면은 점막에서는 이제 내 원래 있었던 생체 친화적인 내 알베올라 본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시크리션이 줄면서 뮤코살 시크닝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보면은 초진 나왔을 때 뮤코살 시크닝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막 부종을 어떻게 막 쇼부를 봐서 이비인후과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전혀 오스티움이 뚫려있냐 안 뚫려있냐를 먼저 체크하고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많이 부어있는 경우에요. 네. 아까 상악동망을 절개하고 네네네. 석션을 넣어가지고 쭉 빼죠. 네네네네. 많이 부어있는데 네. 만약에 뚫어서 제거하지 않고 그냥 부어있는 상태에서 하방에 본을 넣고 하면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이시계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시크리션이 그냥 단순히 점막 부종이면 약을 썼을 때 그 부종량이 좀 줄어들긴 하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실제로 그 점막 부종이 아니고 액이 차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투과성 막이라서 이식제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딜레이드로 앱세스가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크리션이 파노라마에서 반 이상 차 있다. 그러면은 저는 메스로 뚫어가지고 석션을 항상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 석션 팁 새 걸로 바꿔가지고 넣어서 쭉 빨아들이면 시원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뭐 찢어지거나 하진 않나요? 찢어지죠. 메스로 뚫었는데. 예. 근데 멤브레인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악동 고리식을 할 때 차폐를 하지 않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뚫렸어도 요즘에는 흡수성 차폐 막 되고 나옵니다. 상악동 점막에 붙이고 나와요. 세 번째 케이스, 수납은 나에게 고민은 ENT 선생님께. 이제 3케이스 남았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세 남한이고 양쪽 어금니가 흔들린다. 별다른 특이성이 없는 환자인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진짜 많이 오는 환자들이죠. 예, 7번, 16번, 17번 이제 발치기 결정을 냈고, 이 환자가 하루에 담배 3갑 피던 헤비 스모커였는데, 담배는 못 끊겠다. 근데 임플란트는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피면서 합시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술전 CT 이제 찍어서 봅니다. 발치하기 전에 찍어야 됩니다. 보통은. 찍고 나서 뚫렸다고 또 상악동님 그때 왔다고 또 트집 잡으니까 이분은 오스티움이 좀 이상하죠. 아까 케이스랑 달리 확실히 좀 확 개운하게 뚫려있는 맛이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 되면,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번 때는 이제 왼쪽 상악동 누공이 좀 있고 점막 부종이 약간 있구나, 이건 알 수 있는데 우측 상악동은 정말 깨끗하거든요. 정말 깨끗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 콤비시티에서 오스티움이 안 보이고 딱 요 가운데 안에 있는 여기만 딱 이렇게 만약 내가 봤다 한다면은, 이거는 뭐 우측 사이너스는 라테랄 바로 또는 크리스탈 어프로치 해가지고 사이너스 들어가면 되겠네. 3mm 정도 본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식제 넣고 나서 이런 케이스 중에서 17 정도는 상악동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외부 물질이 닿았을 때 분비액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뭐 방심하시지 말고, 이비인후과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저는 이제 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스티움이 확실하게 막혀 있는 케이스들은 이비인후과로 쏩니다. 이 환자의 의뢰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총 6명 환자 의뢰서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위쪽 내용은 이제 제가 쓴 거죠. 양측 점막 부종하고 거장술 예정인데 메디케이션이나 ESS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충남대 이비인후과 교수님은 점막 골막에 비후 소견이 있으나 환기에는 이상이 없으니 점막 거상술을 한번 해봐라. 나중에 상악동염이 생기면은 그때 약을 쓰든지 내시경으로 내가 수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회신을 주기도 해요. 뭐 이런 회신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이비인후과를 제가 한 군데만 의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선병원 이비인후과 쪽으로 이제 보냈더니, 이분은 이렇게
2월 2일 날 좌측 ESS 시행 예정입니다. 수술 날짜를 잡은 거죠. 이비인후과적으로도 이분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진단이 떨어진 거고.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측 상악동에 염증 소견이 있어서 일주일간 약물 치료하고 임플란트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줘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라고 그냥 무조건 리포 오는 환자 그냥 다 코 뚫어가지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메디케이션 할 수 있으면 메디케이션 가고 뭐 다른 방법 있으면 방법 가고 수술 케이스는 수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 동네 이비인후과 원장 혼자서 하는 데는 못 합니다. 예, ESS 못 하니까 거기는 하지 말고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이나 그냥 큰 병원, 거점 병원으로 쏴주면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 이거 늘 감사합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리퍼를 하면 부비동염하고 비용종이 있으니까 급여 항목이 적용되면서 비중곡 만교까지 있어가지고 septo플라스티하고 라이노플라스티, 코성형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김에 한 번 마취를 걸어가지고 비중격 만곡 수술, 그 다음에 라이노플라스티, 그 다음에 ESS에서 상악동 개통까지 그냥 한 번에 급여로 묶어가지고 쳐버리면 수술 시간은 한 40-50분에서 1시간 10분 남짓인데 수가는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이런 케이스 의뢰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 이비인후과에서 주근약장 수술만 하냐 그러지 않고 코세척, 식염수 코세척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약물 치료한 다음에 치과적 치료해라 이렇게 의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그럼 이비인후과에서 선생님 약을 못 써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투약 매뉴얼대로 그 정도 약 써주시면은 상악동 반응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비인후과한테 약을 또 뭐 써야 될까? 약도 뭐 쓸지를 몰라서 물어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약은 페이퍼에 적힌 대로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컨설트를 많이 해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회신을 주기도 해요. ESS 했으니까 2달 뒤에 임플란트 진행하고 좌측은 그냥 시스트니까 지금 당장 임플란트 심어라.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런 말 들으면. 예. 그래서 컨설트 오는 날 바로 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 한 군데에서 원장님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도 되나 이런 것까지 보내도 되나 싶지만 전혀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내보시면 환자들이 그래 나한테 수술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아요. 그럼 뭘 귀찮게 이 쌍악동 때문에 또 저기를 가라고 이런 말 들으면 환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환자를 하면은 뒤집어 썼을 때 멱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보이면 그러면은 그냥 저는 인내인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그렇게 피드백을 보이는 환자들은 자기 몸 수술하기 전에 선생이 체크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 안전하게 하자고 하는데 왜냐면 사인을 처음 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피드백을 보이면 안 보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실제로 ESS를 하고 나면 좌측 사진처럼 이렇게 복잡한 뼈의 형태를 우측처럼 개운하게 이제 뚫어주는 거죠. 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요. 수술이 끝나면 이렇게 돼서 옵니다. 실제로 보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엔도스코프로 코를 넣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 수술 시간은 한 3-40분 정도. 목적은 상악동의 벤틸레이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브로 옵틱 엔도스코프를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비침습적입니다. 전신 마취를 거는 이유는 부분 마취를 했을 때 너무 아파요. 예, 다른 이유는 없어. 예전에 로컬로 하는 원장님들도 있었어요. 대단하죠. 환자가 대단하죠. 예. 그래서 ESS가 끝나면 개운하게 뚫려가지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어떤 상태였더라 생각하실 건데 이 상태였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됐다. 그러면 이제 할 건 다 했죠. 할 건 다 했고 준비는 끝났습니다. 준비는 끝났고 이제 16, 17 발치에 들어갔고요. 발치했고 발치하고 나서 수술 잡으려고 이 양반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CT를 한번 찍어봤는데 퍼스가 또 차 있어요. 이분 헤비 스모커라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3갑 정도 담배 핀다고. 근데 안 줄인다 그랬고 저도 오케이 하고 들어가고 대신에 고리식 2번 하면 비용 2번 내라 했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이 상태인데 이 상태라면 아까 말씀드린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이식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는데 압력 때문에 이식제가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반투과성막이라 저게 이식제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클린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 쓰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랑 별 차이는 없고 침윤 마취하고 6번이나 7번 자리 쪽에 저 위에 한 1cm 정도 상방 쪽에다가 하이 라운드 바 가지고 한 3mm에서 4mm 정도 구멍 뚫어요. 그냥 사이너스 점막까지 그대로 뚫어버려요. 드릴을 밀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상악동을 개통을 시키는 겁니다. 개통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퍼스를 쭉 뽑아냅니다. 예, 라테랄 오프닝을 하는데 점막을 그냥 뚫으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악동 안에 차 있는 퍼스를 주사기로 좀 빼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식염수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코로 쏟아져 나오게 IND를 하는 겁니다. 그 IND 영상은 후방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상악동 측벽 IND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상악동염이 생겼을 때 구강내과 선생님들한테 원장님들한테 임플란트 나 빼기 싫은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구강내과 선생님들이 하는 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구멍 뚫어가지고 이리게이션 하는 게 전부 다 합니다. 그 약 주는 거 2개밖에 없어. 예. 근데 효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해놨다. 해놓고 나서 이제 사이너스 쌍악동 이식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끝나면 뚫려 있죠. 이게 정상이죠. 뚫었으니까. 예, 예. 뚫어서 주사기가 들어가서 실제로 식염수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코로 쏟아져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은 상악동이 이렇게 됩니다. 약 쓰고 나면 깨끗해졌죠. 양쪽 상악동 자체가. 멤브레인 깔고. 아니, 멤브레인 안 깔고 저는 그냥 바로 슈트합니다. 예, 예. 멤브레인 측벽을 또 막을 필요는 사실은 이 환자에서는 그냥 없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윈도우 자체의 개창을 3mm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7, 8mm 이상을 열었다 그러면 차피막 돼야죠. 당연히. 예. 멤브레인도 아까워가지고 예, 안 쓸 때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약은 아까 지금 같은 매뉴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상태 깨끗해진 거 확인했고요. 지금 이제 배노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퍼스 뽑아낸 걸 IND로 봤을 때 2달 지난 시점에서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올리고 픽처 2개 심었고 요때 기록 한번 볼게요. 상악동 염증 소견은 개선됐고 담배는 한갑 반으로 줄였어요. 고맙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INDV로 재접근해서 1mm 정도 천공됐다. 예. 실제로 수술할 때 퍼포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차폐막으로 커버링했고 이런 케이스 반드시 한 번에 성공시켜야 되는 케이스는 오스코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상악동 안에 액체 상태로 흐르기 때문에 이식제를 넣고 나서 근데 오스코어를 쐈을 때 오스코어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식제가 생각보다 저는 파티클이 큰 거를 상악동 안에 넣기 때문에 이식제하고 들어간 빈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게다가 티셀까지 뿌려가지고 넣으면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오스코어가 충분히 한 시린지가 거의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스코어 투여하고 그 다음에 측벽에 멤브레인 하나 더 대고 수술을 마무리하고 이 환자는 수술할 때 오스템 썼네요. 예, 오스템 심었고 6주 후에 CT 확인 밑에 써있죠. 예, 루틴으로 이렇게 항상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6주 지났습니다. CT 찍었는데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말씀드렸죠. 상악동 점막에 이식제가 닿으면은 시크리션이 늘어나면서 상악동염이 온다. 이거 근데 사실 오스티움 이미 뚫려 있잖아요. 막혀있던 환자를 ESS를 해서 뚫어놨다고.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쫄아가지고 또 이비인후과를 보낸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약 쓰는 게 똑같은데 이비인후과를 왜 또 보냅니까? 그냥 매뉴얼대로 약을 쓰는 거죠. 실제로 이때 이제 그러면은 오그멘틴 쓰던 거 크레비트, 레보플록사신은 유지하는 거예요. 레보플록사신 상악동염이 생겼을 때 끊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퍼스트 초이스로 무조건 ENT에서 쓰는 첫 퍼스트 초이스가 레보플록사신이에요. 예. 이비인후과에서 자기들이 명약처럼 쓰는 첫 번째 상악동염 해결하는 약이 부비동약에 쓰는 게 레보플록사신이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쓸 때는 이제 페니실린이나 클린다마이신을 썼는데 약이 잘 안 드는 것 같다. 똑같다고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메트로니다졸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10일 투약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는 2주 차에 한번 불러서 체크업을 해요. 그래서 콧물 양이 늘었냐, 두통이 있냐 이런 것들을 체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악동은 부어있지 않습니까? 6주차 찍었을 때. ESS에서 뚫려있으니까 쫄지 말고 약만 그대로 낸 다음에 이 환자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두통에 내는 증상 없다고 그래서 5개월 차 정도 기다려가지고 CT 체크업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좋아지죠. 네. 사람 몸은 똑같습니다. 상악동 반응도 누구나 똑같아. 예. 애누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해볼만 합니다. 예. 그래서 템포럴이 올리고 최종 보철해서 마무리했습니다. 2케이스 남았습니다. 이제 요거는 짧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동 고리식 하긴 했는데 심한 염증이 생겼다. 노란 콧물이 나온다. 대전에 있는 로컬 원장님, 저한테 이제 강의 들었던 원장님이 저 지종으로 이제 보냈고, 수술하고 났는데 환자분이 2주 되는 시점에 코감기에 걸렸다고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를 갔고,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썼는데 반응이 안 좋아.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2번째 체크업 CT를 찍었는데, CT를 찍어보니 임플란트 때문에 상악동염이 왔다라고 환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이제. 무섭죠? 이제 멱살 잡힐까봐. 근데 다행히 환자 성향이 좋아서 원장님한테 화를 내지 않고 이거를 그러면은 뭐 해결할 방법이 있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리퍼하게 됐죠. 이제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찍었던 CT입니다. 이비인후과 CT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쪽이요. 오른쪽 꽉 차 있죠. 예, 예.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게 저런 거죠. 근데 오른쪽은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오티움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쪽을 보니까 좀 뚫려 있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뭘 추정해 볼 수 있냐면 확대했을 때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식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크레스터 어프로치를 해서 이식제를 넣었는데 반투과성 막이기 때문에 성공을 시켜서 이식제를 넣었는데 딜레이드로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거 내 잘못이 아니거든. 이거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쩌냐. 이게 이 안에서 이식제가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땡큐예요. 그러니까 퍼스가 꽉 차 있어서 이거 걱정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 적어도 이 사람은 상악동이 기능은 하고 있구나. 포린 바디를 오스티움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지금 계속
그 상부 쪽으로 올리고 있구나. 선모 운동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퍼스 양이 많으니까 환자가 두통을 느끼고 코에서 냄새가 나고 하는 거지. 적어도 이 양반의 상악동이 내가 확인은 못했지만 적어도 오스티움이 뚫려 있거나 상악동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환자구나 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초진 내원했을 때 이미 이비인후과 약을 다 먹고 왔기 때문에 술전 메디가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더 쓴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퍼스 양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바로 측벽 개창해가지고 IND를 했습니다. IND를 했고 이제 꺼져 넣어가지고 고름이 한 2, 3일 동안 계속 빠져나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수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스텝 인시전을 주고 윈도우 열어가지고 이제 퍼스를 좀 빼내고 있는 주사기로 빼내고 있는 사진이죠. 이런 정도 이제 빼냈고 이 주사기 그럼 한 번 빼낸다고 다 나오냐? 택도 없죠. 실제 퍼스 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안에 차 있는 건 90이 더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레인 놓고 이제 나오는 건데 수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윈도우 오프닝 해놨고 상악동 뚫어놨죠. 픽스처 위보다 한 1cm 더 위쪽에다가 아주 위에다가 뚫어놓습니다. 왜냐면 픽스처 위에 봉 20개도 일부 아직 남아있을 거니까 픽스처 건드리면 안 되니까 윈도우를 이렇게 높은 데다 뚫어야 되나 하는 그 위치가 바로 그 위치예요. 거기다 뚫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구멍을 크게 열 필요는 없고 한 5mm 정도. 5mm면 얼마 안 돼요. 라운드바가 2mm니까. 라운드바보다 좀 크게 라운드바 이렇게 돌아갈 정도 사이즈까지 해가지고 뚫어놓고 그다음에 퍼스 넣어가지고 주사기 넣어가지고 쭉 뽑으면은 이제 퍼스가 삼출이 되는 걸 확인이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실라스틱 드레인을 씁니다. 상악동에 골개창을 시켜가지고 관통을 시키는 드레인은 무조건 실라스틱 드레인 쓰셔야 돼요. 러버 드레인을 쓰는 원장님이 있는데 저 상악동 안으로 이 러버 드레인 탄력이 약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안으로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옥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실라스틱 드레인 싸니까 그냥 저거 쓰시면 되고 상악동 안에 개통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드레인의 끝단은 상악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의 머리는 구강 내로 나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슈처는 바이크릴로 했는데 흡성으로 하게 되면은 탄력이 좀 떨어져요. 2, 3일 지나고 나서. 그래서 루즈닝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바이크릴 아니 블랙실크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시클 3제로나 4제로 가지고 한 2, 3번 정도 타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라스틱 드레인 고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 고정이 됐다. 그리고 요 드레인 유지는 도대체 며칠을 하느냐? 저는 4일 정도 합니다. 예. 하루나 다음날 빼는 건 절대 안 되고 5일 이상 가는 거는 오히려 또 인트라오랄에서 역으로 또 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을 쓴과 동시에 3일에서 4일 정도? 3일째 하는 경우도 요즘 없는 것 같고 4일까지는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세워요. 환자 누워있어서 드레인 박았으면 환자 다시 세워가지고 턱 밑에다가 접시 쟁반 하나 대죠. 롱반이라고 하나 대놓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이제 주사기 지금 식염수 안에 들어있는 30cc 시린지 가지고 드레인 통해서 하면 코를 통해서 이제 퍼스가 쭉쭉 나옵니다. 상악동 경적이 보통 42에서 47cc 정도 되기 때문에 30cc 시린지가 3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상악동 완벽하게 깨끗해져요. 예, 식염수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도 첫 번째는 퍼스가 많이 나왔는데 누런 퍼스가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코로 통해서 나오는 것도 이제 좀 맑은 식염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네. 환자는 아니요, 이거 한 번만 해요. 딱 수술할 때 한 번 끝. 한 번. 예. 이거 매일 하면 환자 울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강외과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상악동염 해결해달라고 보내면 구강외과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원장님이 이제 쫄리니까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제 보내시죠. 원장님은 이거를 이제 임플란트를 보면은 이게 최악이에요. 임플란트를 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왜 최악이냐면 환자는 본인이 임플란트를 심으러 와서 이 치과에서 나갈 때 임플란트가 돼 있기를 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내 몸이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내가 좀 뭐 한 거 같아 임플란트를 뺍시다라고 하면 환자가 돌변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심으러 왔는데 이제 빼고 나는 이제 남은 거는 이비인후과나 뭐 다른 처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환자 빡치거든요. 아무리 성향이 좋은 사람도. 그래서 픽스처를 빼는 거를 첫 번째 초이스로 하지 말고 염증 원인들을 먼저 날리는 걸 첫 번째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픽스처를 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꼭 살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 다음 케이스는 그런 내용 이 다음 마지막 케이스에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이런 형태로 상악동 뚫어가지고 퍼스 제거했고 막을 그렇죠. 레터럴 열고 막을 찢은 다음에 드레싱을 하는 게 원장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 사진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삼각동 세척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위에가 첫 번째고 아래 CT가 이제 좋아졌을 때 그 모습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졌으니까 세컨 그냥 진행해라. 픽처는 유지하자.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CT 찍으면 이제 2주차에 찍었거든요. 약은 똑같이 갑니다. 뭐 페니실린, 크레비트 요 내용 그대로 가고 윈도우 뚫었던데 요 위치 이게 픽처가 있는 위치보다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위치에다가 하나 따주면 픽처 위에 있는 이식제 안 건드리고 딱 윈도우만 여기서 퍼스를 빼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 양반 오스티움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잘 뚫려 있죠. 그러니까 그 이식제들이 하늘로 솟구쳤던 게 여 위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솟구쳤던 거였어요. 다행이죠. 환자를 잘 만났죠. 이게 만약 막혀있었던 환자였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수술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지옥이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식제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던 것들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여기 일부는 이식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요거 임플란트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제 의뢰 드렸고, 원장님께서 최종 고철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쓰고 있다고 소고기 한번 저 사주셨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상악동하고 수술 후 발생한 염증이 해결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오부장이 어떻게 해결하냐 그 케이스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16번 라테랄 사이너스하고 누공이 생겼다. 그런데 협부 피판으로 3번을 막았는데 또 뚫린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내셨던 분. 이게 2017년도였거든요. 저한테 보내셨을 때. 2017년도였는데 저도 이제 상악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원장님도 2005년도부터 라테랄을 했던 제 학교 선배님이신데 십몇 년 동안 라테랄을 했던 분이 이거 안 막힌다 이상하다 라고 저한테 이제 보내셨으니까 재앙이죠. 이제 저런 거 보면은. 근데 인트라오ral 이렇게 봤었을 때 나쁘진 않고 CT 한번 보면 그렇죠. 픽처 사이에 본이 없고 상악동염 와 있죠. 이렇게 이 상태만 보면은 해볼만 해요. 아니 이거를 못 막는다고?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땡기면 꼬매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못 막는다고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픽처와 픽처 사이 버클본은 다 날라갔고 크레스탈도 녹아버렸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이제 사실은 골질이 좀 약한 케이스였긴 했을 거겠죠. 근데 5번하고 6번 자리 쪽에 픽처를 이제 처음에 시고 라테랄 까가지고 그라프트하고 임플란트 심으셨을 건데 초기 고정이 안 나오는 경우에 픽처를 한 단계 두꺼운 거 가령 4.0, 4.5를 심었다. 근데 고정이 안 나오니까 4.5, 5.0 이거 안 나오니까 5.5 이렇게 심으면 픽처가 치아 쪽으로도 균일하게 늘어나고 이쪽으로도 균일하게 확장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여기 보는 치아랑 있는 보는 치밀하고 두껍기 때문에 픽처가 안쪽으로 밀립니다. 근데 수술할 때는 하얀색 뼈각이 남아있으니까 내 눈이 착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나왔네 하고 수술을 닿는 순간 집에 가면서부터 녹기 시작하는 거죠. 괴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출라가 생겼다 그러면 안쪽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 픽처는 못 살리죠. 이게 오염 원인인데 이걸 없애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버클 플랩을 당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해결하는 거를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들으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 저는 핑거 플랩을 돌립니다. 핑거 플랩, 팔라탈 로테이션 플랩인데 대국의 동맥을 이용한 이쪽 그 우리 FGG 할 때 피해야 되는 혈관 있지 않습니까? 요 혈관을 이용한 이제 핑거 유경 피판을 돌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여기 7번에서부터 3번까지 이렇게 인시전을 쭉 해가지고 우리 인시전에서 그냥 크레스탈 제끼듯이 입천장을 끝까지 들어 제끼면 이게 치조 그 입천장 하드 팔레이트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쭉 떠오르는데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죠. 이 사이에다가 금만 그어요. 요런 형태로 딱 금만 그으면 혈관이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혈관을 이쪽으로 돌리고 요 위에 뚜껑이 있죠. 상피 조직은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꼬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팔라탈 핑거 플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게 되면은 여기 이제 돌리고 난 건데 여 부분, 여기 혓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 부분이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누공을 막을 거고 여기 있는 이 뚜껑 부분은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여기를 그대로 다시 덮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는 사실 여기에다가 이식제를 넣는다? 택도 없는 소리죠. 뼈가루 넣으면은 피브린글루를 쏟아 부어도 저거는 고정 못 얻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콜라겐 아까 말씀드린 중에 콜라 테이블 한 4장에서 5장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것만 넣으면은 뭐 5일 안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택도 없고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그 스카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도케인이나 피브린 글루나 BMP가 섞어가지고 저걸 이식제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넓게 펴서 겹칩니다. 그래가지고 버클 윈도우 쪽을 피개를 한 다음에 슈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막 덮어주는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 위를 요게 이제 밑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입천장 쪽에 이쪽에서 팔라탈에서 절개가 들어가 있고 요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로테이션 플랩이 들어와가지고 뺨 쪽에 있는 골막 쪽에다가 이제 슈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콜라 테이프와 이식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식제라고 하지만 가루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슈처가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면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손가락 모양으로 떴던 거는 그냥 그대로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 여기 요렇게.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끝냅니다. 그래서 수술 추처까지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되고요. 웨이퍼는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이미 뚫린 걸 확인하고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구강내로 접합해주고 이제 수술을 끝내죠.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게 뼈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대만 하고 있는데 저는 뼈는 아니죠. 저는 그냥 뼈는 아니고 이 환자가 근데 체크업을 안 하고 종결해가지고 강의 자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원장님께 이야기했더니 38개월째 파노라마 보내주셨는데 브릿지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브릿지로 왔냐고 물어봤더니 환자가 라테랄 사이너스에 누공 폐쇄술 3번 하고 팔라탈 로테이션까지 해서 수술을 5번 했는데 제가 다시 빼이시게 해서 뼈 만들어서 임플란트는 원장님 쉽게 보내주겠다 했더니 질려가지고 그냥 브릿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브릿지로 했어요. 근데 많이 한다고 저한테 왔었어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다행이죠. 예. 그래서 38개월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입천장 깨끗하죠. 예, 예. 그 로테이션 플랩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자가 느끼는 인상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8개월째 불러가지고 찍었는데 놀랍죠. 예. 한 1mm 정도 보는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뼈가루 가지고 꼭 승부를 봐야 된다? 전혀. 예. 콜라겐, 순도 높은 콜라겐과 뭐 피브린 글루와 뭐 스카폴드로 쓰고 있는 리도캔과 이딴 것들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술에 앞서서 좋은 재료가 필수입니다. 특히 오스코 콜라겐이나 제가 진짜 마지막에 쓰는 이제 그런 재료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악동 수술하기 전에 오스팀 상태 확인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ENT 협진하면은 부담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류염증은 상악동염은 경증의 차이가 있지 어차피 발생해요. 내가 모르거나 환자가 모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염증 생기는 걸 너무 놀래하지 말고 상악동 막 찢어졌건 안 찢어졌건 차폐하고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술전에 미리 좀 체크해보는 거. 그리고 안 쓸 이유는 없죠. 요즘 그 뼈 좋은 싱글 케이스나 아주 뼈 좋은 하악의 35번 싱글이 갑자기 제발로 우리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다 그 33만 원, 광주에 29만 원까지 생겼는데 29만 원짜리 거기서 다 심고 해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 다행인 건 뭐냐면 물론 제 환자도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는데 뭐가 역전이 됐냐면 제시니 케이스들이 이제 실제로 초진 케이스보다 다른 데서 심었거나 뭐 어쨌든 했던 분들이 임플란트 빠져서 재수술하는 케이스들이 제 환자의 이제 60% 70%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 픽스드로 임플란트를 20만 원에 심었든 30만 원에 심었든 임플란트 가지고 씹는 맛을 느꼈던 분들은 절대 RPD로 못 갑니다. 예, 예.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리무버블로 못 가. 그래서 결국은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거든요. 뼈이식 비용을 100을 부르든 150을 부르든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면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옛날 재료 가지고 뭐 강의는 강의고 나는 나대로 그냥 해왔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좀 임상적으로 재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사이너스 이리게이션 하셨을 때 셀라인만 썼습니다. 셀레만 썼습니다. 안티를 섞으려고 하다가 섞을 때도 있고 안 섞을 때도 있는데 안티를 섞는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을 씁니다. 예. 그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요. 상하고 풀 네. 풀마우스였어. 이렇게 아래서는 네. 이렇게 타임 메쉬로가 네네네. 네. 그 템포러리를 하면은 그거 다 무너지지 않나요? 템포러리 템덴처를 썼었을 때 그래서 하악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자연치아가 5개가 있었고 상악은 리치 올린 거는 사실은 덴처 이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이너스 라테랄 올리면서 리치까지 다 올렸다. 특히 전치부 그라프트까지 다 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한테 8주 정도 덴처 못 쓰게 합니다. 8주요? 네, 8주간 못 쓰게 합니다. 그럼 환자가 이제 선식만 먹고 유동식으로 삼켜야 되는데 이거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2달 넘어간 시점에서 이제 덴처 릴라이닝을 합니다. 네. 그거는 환자한테 절대 양보는 못해요. 초진할 때부터 수술하고 나서 일정 기간 틀니마저도 못 쓰니 그거 감안해야 된다라고 들어갑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긴 한데 전악을 다 그라프트를 해놨을 때는 덴처로 누르는 힘은 절대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쉬를 대면은 메쉬가 버틸 것 같지만 메쉬는 남아있는데 연조직이 다 터져버려요. 예. 메쉬를 대고 덴처를 쓰게 하는 경우도. 그래서 무너지는 건 매 한 가지라 못 쓰게 합니다. 8주간. 예. 죄송한데 하나만 더. 네. 멤브레인 어차피 이렇게 찢어서 뭐 빼내든 네네네네. 하든지 이제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예. 리페어할 때 멤브레인을 갖다가 고정을 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고정을 아까 안 하시고 그냥 붙이신 것 같아요. 상악동 점막이 이제 숨을 쉬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피브린 글루를 살짝 뿌린 다음에 흡수성 차폐막 있지 않습니까? 흡수성 차폐막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이 우리가 뭐 메쉬처럼 딱 고정돼서 안 움직여 그게 아니고 호흡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아니, 네.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멤브레인 윈도우를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깥에서 고정이 돼요.
예, 그게 이제 뭔 말이냐. 핀셋으로 이제 멤브레인 한쪽을 측벽 쪽에서 위생사가 어시스트를 하면서 잡고, 그 다음에 그 멤브레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하동 안으로 이식제를 계속 밀어넣게 되면 이식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멤브레인 끝단은 윈도우 밖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핀으로 고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 상태가 된 다음에 피브링글을 윈도우에 막으면서 한 장 차폐막을 더 대가지고 윈도우를 그냥 차폐를 시키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그 멤브레인이 안으로 흘러 넘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식제를 다 넣어서 상하동이 이상 움직이지 않는 포지션까지 확인한 다음에 윈도우 밖으로 나와 있었던 차폐막 끝단이기 때문에. 예.